우리가 한국에 온 것을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특히 중국에게요. 말 그대로 땅을 파면 돈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나오는 석유 덕에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랍 최대의 부국이자 지역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그 사우디가 최근 KF-21을 구매하기 위해 급비로 자국의 관료들을 한국에 파견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카이 관계자는 KF-21 전투기 수출 관련 사우디 고위 관료와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사진을 SNS에 공유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카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KF-21을 판매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칼레드 비아리 국방차관의 한국 방문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과의 KF-21 실무회의를 진행하였고, 한국산 KF-21이 현재 사우디의 최우선 도입 목록에 오른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삭제된 사진에는 KF-21의 명칭이 킹덤스 파이터 21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KF-21의 명칭을 코리아 파이터라고 부르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명칭이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이기에 K를 킹덤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왕국의 전투기라 이 또한 멋지네요. 이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유럽 후보로 꼽힌 한국, 중국, 러시아 가운데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사우디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차세대 전투기 구매에 사우디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내 법안인 이스라엘의 지역적 우위 유지법으로 인해 F-35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중동국에 판매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유명하며 2년 전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는 사우디의 강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사우디 주둔 방공부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인권 문제로 인해 독일이 사우디의 무기 검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인 FCAS는 유럽 국가 이외에 추가 참여국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또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6세대 사업인 GCAM 역시 서로 지분 경쟁으로 인해 사우디의 참여를 꺼리고 있는데, 사우디가 이들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뒤처진 사우디는 당장의 군사력 증진을 이루더라도 자국 방위산업 발전에는 미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돼 단기적 진화를 통해 6세대급 전투기로 개량될 예정인 KF-21과 무인 전투기 패키지를 사우디에 제안하였고,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과 L-15 훈련기를 전량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하였죠. 러시아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75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미그-35를 사우디에 제안하였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수호이-75는 아직 실물 기체가 없고 러시아 군에서조차 채택을 결정하지 않은 가상의 모델로, 다시 말해 개발에 성공할지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우디가 베타 테스터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러시아의 제안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죠. 사우디가 중국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국과 KF-21 협력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 공군의 무기체계는 나토 표준 규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우디의 주력 전투기인 F-15 계열 230여 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파나비아 토네이도 모두 무장 통신 시스템이 나토 규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E3 조기경보 통제기, 사브 2000 조기 경보기 역시 나토 규격이며 공중구비기, 훈련기, 정비 인프라까지도 모두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중국의 FC-31을 구매할 경우 이 전투기를 기존 전력과 연동해 사용하려면 무장 통신 시스템 간 호환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자국산 무기를 중국산 무기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허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무기체계를 연동하려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개방해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우디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소스 코드 개방 결정 권한은 미국, 유럽 각국 정부에 있기 때문이죠. 즉 중국이 사우디에 FC-31을 판매하려면 사우디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강력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중국이 사우디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설령 무언가를 제공해 수출을 성사시키더라도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고 말겠죠. 반면 한국의 KF-21은 나토 표준 규격으로 개발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기존 전력과 별다른 무리 없이 통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대공 무장의 경우
후 미국의 암람, 독일의 RST, 유럽의 미티어, 여기에 한국산 미사일까지 모든 무장 통합이 자랑인 KF-21이죠. 특히 블록 3부터는 내부 무장창을 갖춘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개량될 계획이며 오는 2035년까지 F-414 엔진을 대체하는 동급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된다면 레이더부터 엔진까지 거의 모든 구성 요소를 국산화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곤혹을 치른 사우디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인 것이죠. 괜히 사우디에서 열린 2024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KF-21의 엔진 실물을 직접 전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KF-21 블록 3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현재 개발 예산 부담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설정된 성능 한계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의 전투기로 완성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사우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사우디의 제1 권력자인 미스터 에브리띵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구하는 방산 자립화의 롤모델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대전까지 내려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세밀하게 둘러보았는데요. ADD 시찰을 마친 후 빈 살만은 이곳을 통째로 뜯어서 사우디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후 사우디 정부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의 ADD를 롤모델로 삼아 사우디 내 무기연구 개발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의 무기체계, 지휘통제, 군수지원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군사 방산 자립을 추진하려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줄 해외 파트너는 한국뿐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국방 기술력이 빈약했던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모델 삼아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동급 이상의 무기체계를 개발해온 나라입니다. 이에 외산 무기 직도입으로 인한 국방력 강화에서 벗어나 이제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우디는 한국의 무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한국을 방문한 후에 아 이게 정답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지난 1월 2일 포브스는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권력을 나타내는 5가지 특성, 리더, 경제적 영향, 정치적 영향, 강력한 국제동맹, 강력한 군사력 순위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 연구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WPP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데이비드 레이브스틴 교수가 이끄는 연구원들이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 부문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최첨단 방위 기술과 강력한 자립 국방력을 바탕으로 세계 6위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R&D 투자 비율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 확대, 탄탄한 제조업 기반, 대규모 양산 체계를 갖춘 것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국산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독자적인 방위 산업 경쟁력을 키워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9위에 위치했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자국산 무기가 아닌 해외 수입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9위를 차지한 사우디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 무기를 수입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 돈 한국에 쓰자. 사우디와 한국의 KF-21 협력으로 인해 중국은 상당한 충격을 입었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이 FC-31의 이름을 젠35로 변경하며 자신있게 공개한 만큼 그 충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주하이 에어쇼에서 젠35가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기체가 바로 기존의 FC-31로 불리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젠35는 그동안 최소 4번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불안정한 기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초로 세상에 공개된 것은 2011년, 그리고 첫 비행은 2012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양산은커녕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FC-31이 젠35로 이름을 바꾸고 4번째 설계를 변경한 시점이 중국 해커 조직이 미국 정부 네트워크를 해킹해 50TB 이상의 F-35 관련 정보를 탈취한 이유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FC-31과 젠35A를 비교해보면 젠35A는 전자광화 표적 시스템을 새롭게 장착했으며 노즈 랜딩 기어 도어가 변경되었고 경계층 분리 시 초음속 흡입구와 캐노피가 재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기관포 포드와 광역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로써 외관상으로는 거의 F-35와 유사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중국이 미국에서 해킹한 기술을 기반으로 재설계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중국의 해킹을 통해 기술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젠35는 결국 아류작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오픈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류작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처럼 젠35 역시 F-35의 일부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대대적으로 공개한 젠35였지만 결국 사우디는 완성도가 높은 KF-21을 선택한 것인데 현재 젠35는 여러 기술적, 제도적 문제로 인해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우선 젠35에 탑재된 중국산 엔진이 스텔스 전투기에 요구되는 고출력과 연료 효율을 만족시키지 못해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엔진 국산화를 위해 WS13이, WS21 등의 엔진 도입을 추진했지만 잦은 고장과 성능 부족 문제를 겪었고 이에 약 80조 원을 투입 고성능 WS19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경전투기로 개발된 F-31은 스텔스 성능과 다목적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력학적 특성과 무게 분포에 영향을 미쳐 최적의 성능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미세하게 변경되더라도 전체 스텔스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산 전투기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내구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 공영방송 CCTV에서 방영된 구무영 거리의 한 장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가 중국군 4세대 주력 전투기인 젠시-B의 기체 청소 현장을 체험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진행자에게 기체 외부에 물을 사용하며 내부 부품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면서 마른 스펀지로 이용한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물을 뿌리면 전투기 표면에 코팅이 벗겨지고 수분이 기체 내부로 스며들어 부품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시에는 세정제를 묻힌 스펀지를 이용해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고 절대 자동차처럼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전투기가 비와 습기에 매우 취약하고 이로 인해 고장이 나더라도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비가 골칫거리라고 밝혀 중국산 전투기의 내구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물론 젠10을 개발 제조한 곳은 청두항공공사이고 젠35는 선양항공공사가 제작한 전투기이므로 두 회사가 엄연히 다르다며 내구성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모든 항공기 제조사는 중국 항공산업 집단 산하에 속한 자회사들입니다. 특히 선양이던 청두던 전투기 기체 표면에 사용되는 재료는 AVIC 산하기관인 중앙항공재료과기 유한공사에서 공급받아 제작됩니다. 이 회사는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합금 등 전투기에 필요한 금속 소재와 첨단 코팅 기술을 개발 및 생산한 뒤 선양항공공사와 중국항공공사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0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중앙항공재료과기 유한공사는 선양항공공사 및 청두항공공사와 핵심 항공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젠10의 계약 갱신과 젠35의 신규 제작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죠. 즉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내구성 문제는 개별 항공사가 아닌 중국 공영기업인 AVIC 자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전투기가 모두 문제다. 이제야 동남아시아나 남미처럼 우기가 긴 국가들이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레이더 장비와 기타 항공 전자장비가 고장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중국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앞으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사우디의 강력한 자본이 만나 함께 이루어낼 눈부신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미스터 에브리띵, 뭐가 필요한가요? 에브리띵. 우리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다. 최근 카이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 5일 카이의 질의응답 보고서에서 KF-21 개발과 수출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새로운 소식이 언급된 것인데요. 그동안 KF-21 수출 및 공동개발 보도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발표를 내어왔었는데 KF-21 개발 제조 업체인 카이에서 이 같은 발표를 뒤엎고 구체적인 수출 협상 상황을 밝힌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KF-21 관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80%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리스크는 개발 과정상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분납하고 나머지 1조 비용 중에서 5천억 원은 KF-21의 개발 기간이 당겨지게 되면서 7, 8%의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해졌으며 나머지 5천억은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파트너로 끝까지 공동 개발을 이어갈 계획인데 이는 48대의 구매 옵션을 관철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히 중동 국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30년대 중반부터 경쟁 기종, 즉 라팔과 유로파이터 등의 생산 및 개발이 중단되어 30년대 중후반부터는 경쟁 기종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실질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실제로 양국 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올해만 벌써 4차례 만남을 이어갔고 그 자리에서 매번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과 관련해 의논을 나눴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으로 인하여 서방제 전투기인 한국의 KF-21이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달 2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최근 사우디를 방문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과 상호 방위조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 도입을 협상 카드로 사용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우디를 친중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매우 많은 노력을 했는데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중국은 FC-31을 비롯해 이미 UAE에 수출된 L-15 고등 훈련기를 전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장비 구매에 쓴다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었고, 중국은 사우디 전투기의 대체 소요와 무기 국산화를 동시에 충족시켜주겠다며 FC-31 스텔스 전투기 현지 생산을 제안하였죠. 사실 L-15와 같은 저가형 훈련기를 도입하는 것과 5세대 스텔스를 구매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전략 자산이다 보니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정치적 영역까지 포함되게 되는데요. 일례로 F-35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터키가 러시아 S-400을 구매하자 미국은 즉각 터키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키기도 하였죠. 즉 이러한 사우디의 밀당 전략이 먹혀들어 결국 바이든은 꼬리를 내렸고 무기 수출에 대한 금지 제재 해제, 그리고 앞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 해도 사우디가 가장 원하고 있는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조건을 허용해줄 가능성은 전무한데요. 현재까지 F-35는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공동개발국에서 일부 F-35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최종 조립은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 판매 권한 역시 미국이 지니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또한 매우 까다로운데요. 미국의 자국 기술 보호 수준은 까다로움을 넘어 지랄맞은 지경인데, 아태 지역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 공군이 F-15K의 타이거 아이 봉인을 뜯은 사건으로 인해 당시 랜덤 PM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는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한국군을 격하게 몰아붙였고, 한미 합동조사를 통해 결국 타이거 아이 부품이 분해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고서야 사건이 마무리될 정도로 미국은 자국 첨단 기술에 대한 보안과 이전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동, 대만, 동남아 지역에는 아예 F-35 판매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죠. 결국 사우디 국방부의 핵심 사업인 비전 2030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해줄 수 있는 다른 해외 파트너, 즉 서방 진영 국가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사우디는 영국 주도의 6세대 전투기 사업 GCAP와 독일이 이끄는 FCAS 사업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거부당하였죠. 영국, 독일도 미국 만만찮게 인권 문제로 그동안 사우디와 척을 지어왔으니까요. 이로써 기술 이전과 자국 현지 생산 조건을 유지하면서 서방지 첨단 전투기를 얻으려는 사우디로선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는 한국 KF-21에 대한 관심은 기타 다른 잠재 수출국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UAE 등과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공공연히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주국방에 대한 사우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맨 땅에서 오늘날의 방산기적을 일궈낸 한국의 정신력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3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 압둘라 아로타이비는 K무기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국에서의 첫 일정은 상당히 예상 외였는데요. 바로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입니다. 특히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카이 공군기지에서는 압둘라의 방안에 맞춰 KF-21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 당시 비행에 나선 기체가 다름 아닌 시제 6호기였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제 6호기는 복자형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2대 제작이 완료된 복자형 KF-21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후방 좌석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6세대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바로 이 복자형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 카이가 복자형 KF-21을 동시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굳이라며 의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투기 개발의 세계적 추세는 단좌형 전투기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KF-21의 복자형으로 예비 조종사들의 훈련을 돕는다는 것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미 한국은 수십 대의 T-50 초음속 훈련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KF-21 복자형으로 훈련을 실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 복자형에는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KF-21의 후방 좌석은 결국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인공지능 AI, 고성능 슈퍼컴퓨팅 시스템, 자율주행,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전자전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즉 다중코어 CPU와 GPU, FPGA, 고용량 램, 차세대 링크 16, MADL 등의 탑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고성능 GPU는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GPU를 구매하려면 몇 달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죠. 이에 AI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이든 전투기 내부든 이러한 고성능의 하드웨어들을 탑재해야 하는데 이 공간을 갖추기 위해서는 후방의 설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이번 복저형 개발로 6세대 전투기 설계에 대한 기초 기반 기술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상이 구축한 데이터 센터 내에 고성능 컴퓨터 리소스를 활용하여 6세대 전투기의 연산을 도울 수 있지만 작전 반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투기가 수백 분의 1초를 다투는 전장에서 통신 지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전송 오류 등 한 번에 잘못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전투기가 손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전투기 내에 장비를 탑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복자형을 만들었던 숨겨진 이유인데요. 실제로 조종 내 전 카이 상무는 복자형을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술력을 선보인 것이며 향후 점진적 KF-21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물리적으로 복자를 쓸 경우에는 뒷좌석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표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공기 공기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 천천히 갈 때는 별 차이 없겠지만 음속이 넘어가면 0.01초 사이에 움직이는 항공기가 받는 열과 공기 저항, 기동성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럼 물리적, 공기 역학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조종석이 들어가는 부분에 원래 있던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고민해야 했다. 또 단저기와 복자기를 동시에 설계한다는 것은 운영 절차나 스위치, 소프트웨어 우선성,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과 물리적 배치, 항공기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동시에 설계를 해야 한다. 많은 인력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며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설계하지 않으면 비행기는 망가진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시제기 6대를 동시에 거의 몇 달 차이로 제작해서 단저기와 복자기를 같은 기간에 만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FA-50 개발 당시 기술 지원을 했던 로키드 마틴조차 KF-21 계획에 대해 기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 장담하는 걸 1992년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구조시험 시제기까지 8대를 만들어낸 것은 또 엔지니어 숫자도 부족하고 사천이 시골이라는 지역 핸디캡도 있는 상황에서 마음을 모아 지난 30년 동안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공밀레 덕택에 해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같은 과정을 보면서 한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한국 측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 KF-21에 대한 공동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 ADD의 방문 이후 우리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한국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사우디 공영방송 알자지라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الصناعات الدفاعية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الفعل شهدت طفرة كبيرة خلال الفترة الأخيرة وتحديدا خلال العامين الماضيين. جزء من هذه الطفرة بسبب التقدم التكنولوجي الذي تعيشه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على الجانب الآخر شركة LIG NEXONE الكورية الجنوبية هي واحدة من الشركات التي حققت اختراقا كبيرا في مجال تصنيع وتصدير الأسلحة لعدد من الدول، كما أنها تنتج أسلحة فائقة الدقة من منظومات قيادة وسيطرة وكذلك طائرات مسيرة وأجهزة رصد وإنذار مبكر. الشرق الأوسط معنا السيد هيون بن هونغ مدير الأعمال الدولية لشركة LIG. أولا سيد هونغ أهلا بك معنا في عسكريتاريا. يعني دعنا نبدأ من آخر منتجات شركة LIG NEXONE. في المستقبل سيكون هناك طلب كبير على منظومات الأسلحة التي تعمل عبر الأقمار الصناعية و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والمنظومات غير المأهولة. وبالنظر إلى هذه الاتجاهات تتوقع شركتنا نفس المتطلبات من قبل عملائنا، ولذلك نركز على الأبحاث والتطوير والإنتاج إلى جانب التعرف على التوجهات الجديدة. فعلى سبيل المثال واجهت دول المنطقة مثل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و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تهديدات تمثلت في المسيرات الانتحارية ذات الرؤوس المتفجرة، ولذلك طورت شركتنا نوعين من الحلول لمكافحة تهديدات المسيرات. كما تسعى شركتنا لدمج مكون آخر يشبه راداري SAR و EOIR وغيرهما. بات بالإمكان تحسين قدرات مكافحة المسيرات مثل منظومات مكافحة المسيرات المدمجة أو حتى المنظومات الأحادية. لكن سيد هونغ فيما يتعلق ب يعني الشركات ما الذي يميز منتجات LIG NEXONE عن غيرها من المنتجات؟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most competitive
الجانب الذي يميزنا ويجعلنا أكثر تنافسية هو رأس المال البشري. لقد بنت الشركة إرثها الخاص عبر الأبحاث والتطوير من خلال الإنتاج والصيانة، كما أن شركتنا لديها الكثير من المؤهلات مثل المستوى الخامس من تكامل نموذج نضوج المقدرة CMMI من الحكومة الكورية. وبناء على ذلك وفرت شركتنا الحلول الدفاعية الكاملة التي تغطي دورة الحياة الكاملة لمنظومات الأسلحة. مستر هونغ، فيما يتعلق بتواجدكم في منطقة الشرق الأوسط، لديكم بالفعل تواجد في هذه المنطقة منذ سنوات عدة، ولكن الآن الكثير من الدول في هذه المنطقة تسعى لتبادل المعرفة وتبادل التكنولوجيا. هل تسمحون كذلك بنقل المعرفة والتكنولوجيا لهذه الدول أم لا؟ من خلال تجاربنا التي امتدت عبر عدة عقود، نحن ندرك أن متطلبات العملاء في الشرق الأوسط ليست سهلة، ويسعون هناك لبناء شراكات قوية. ومثل البرنامج الشهير MSAM، شركتنا لا توفر نفس المنتج الذي توفره ل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ل إن مقاربتها للحلول معدة بشكل خاص ل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والمستخدم النهائي، وذلك يشمل إجراءات تحديثات على النظام. كما أن شركتنا اقترحت العديد من المشروعات المحلية مثل التطوير المشترك من الصفر والإنتاج المحلي وخطة الدعم اللوجستي المتكامل المعدلة حسب الاحتياجات المحلية. LIG Next One، شكرا جزيلا على كل هذه التوضيحات. صدامات واستعراض للقوى والعتاد بلورتها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في 2023 في مجال تصدير الأسلحة، متفوقة على دول مثل إسرائيل وهولندا وتركيا، وتهدف إلى أن تصبح رابع أكبر مصدر للأسلحة بحلول عام 2027. ومن المتوقع أن تتجاوز صادراتها الدفاعية 13 مليار دولار في عام 2023 بعد توقيعها عقوداً مع العديد من الدول، ما ساهم في استقرار اقتصادها. تعتبر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منافساً قوياً بفضل الدعم الحكومي والأسعار التنافسية والتسليم السريع. 물론 KF-21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합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역시 아직 미국 G사의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비판만 늘어놓는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해봐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지, 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꿈꿔야 하고 꿈꾸고 있으며 꿈이 실현되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도전정신과 기술력, 거기에 중동의 오일머니가 뒷받침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주영 회장의 해보긴 해봤냐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보고 있나 카이다. 오늘 한 줄 평, 한국이 오일머니를 갖는 건 쇼미더머니를 친 테란이다. Biggest, it isn't just building an iron dome as they call it. Yeah. It's making it work in South Korea's specific environment. Israel ain't South Korea. Very different landscape in Israel. Things are pretty flat out there. Take a trip to Korea and it's exactly the opposite. Has North Korea really got all that? 한국산이라 구매한 것이 아닌 세계 최고의 무기를 찾다 보니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IDEX 2025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방산 전시회입니다. 1993년 시작되어 올해는 무려 65개국 1350개 업체가 참여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데요. 오는 17일부터 5일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 2009년부터 꾸준히 참가한 한국도 올해는 한화, LIG 넥스원, 카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등 주요 한국 방산 기업의 참여를 예고하였습니다. IDEX는 다른 방산 전시회와 달리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등 오일머니를 활용한 대규모 무기 계약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IDEX는 단순한 방산 전시회가 아니라 중동 방산 시장의 핵심 무기 쇼핑 행사 역할을 하는 무기 판촉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실상 무기 계약의 권한을 지닌 각국의 왕실이 직접 방문하는 만큼 대형 무기 계약이 이곳에서 자주 성사됩니다. 또한 IDEX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실제 무기 시연이 가능한 방산 전시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로사토리나 DSEI 같은 전시회는 실내 위주이지만 IDEX에서는 실외에서 실탄 사격과 무기 운용 시연을 직접 볼 수 있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참고로 2023년 IDX에서는 약 63억 달러, 8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도 사우디, UAE 등과 맺은 여러 수출 계약을 IDX 현장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천무, 천궁, 현궁 등의 계약이 엠바고로 가려졌지만 추후 시기가 IDX 직후였음이 드러나는데요. 그만큼 IDX는 한국 방산업체에도 매력적인 무대이죠. 중동 전략시장을 겨냥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전시회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올해 IDX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방공 무기체계들이 대거 전시되고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하나와 LIG 넥스원의 합작으로 탄생한 통합 방공망입니다. 한국은 KAMD로 불리는 세계 최강급 방공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하나는 440제곱미터 규모의 역대 최대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한국산 다층 방공 솔루션의 핵심 기술들을 공개하였고 특히 LSM을 해외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죠. ADD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LSM의 유도탄은 요격 고도까지 신속히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력을 내는 다중 펄스 추진기관이란 첨단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미세한 가스 분출로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위치 자세 제어 장치도 탑재되어 있죠. 또한 하나 시스템은 방공체계 핵심인 다기능 레이더와 천궁2,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스정프 요격체계, LAMD 등을 함께 선보였고 수영 무인기 탐지, 포획, 레이저 요격이 가능한 안티드론 시스템까지 통합 방공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했는데 한자리에서 본 한국의 방공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웅장한 느낌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가히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먹는 수준의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은 북중러와 같은 미사일 원툴 국가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성상 방공 기술을 극도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다층 방공망을 갖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북한은 질은 몰라도 양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중국은 198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 미사일을 연구해 둥펑, 창젠 시리즈 등 강력한 전력을 갖췄으며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기술 원조격 국가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 라방가르드부터 초장거리 순항미사일 칼리브르까지 세계 최강 수준을 보유하고 있죠. 주변에 이런 미사일 강국들이 몰려있으니 한국이 생존을 위해 방공 시스템을 극도로 발전시킨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에 중동 국가들 역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두루 갖춘 한국의 방공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천궁은 한국 외에 사우디, UAE, 이라크 등이 도입해 운영 중인데요. 계약 규모도 상당합니다. 2022년 UAE 3조 7천억 원, 2023년 사우디 4조 2,500억 원, 2024년 이라크 3조 7천억 원 등 대규모 수출이 잇따랐죠. 이에 천궁보다 더 높은 고도를 방어하는 LSM에 대한 관심 역시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방공 시스템은 하나만 도입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이 고도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MSM을 도입하면 더 높은 고도를 막을 SM까지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되는데요. 한번 한국산 방공망을 쓰기 시작하면 운용 효율과 시스템 호환성을 위해 다른 방공체계의 추가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같은 체계 구성으로 다층 방어망을 한 번에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히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유럽, 이스라엘, 미국산 시스템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국 방공망의 인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 승인 등 무기 수출 제도가 까다롭고 정책 변화로 구매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고전하고 있을 때에도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철수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는 미국이 중동 주둔 병력 자산을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산 무기도 인권 문제 등으로 수출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우디나 UAE가 예멘 전쟁 등의 무기를 사용하자 독일, 프랑스 등이 공급을 끊어버렸는데요. 카쇼크지 사건 역시 너무나 유명하죠. 또한 이스라엘산 방공망은 정치적 부담 탓에 아랍권 국가들이 쉽게 대량 구매하기 어려운데 사우디처럼 팔레스타인 이슈를 고려해야 하는 국가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반면 한국산 방공망은 정치적 중립성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다층 방어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면서 실전 배치를 거듭해 그 성능을 입증해 오기도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하여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데다 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 다시 올리기로 하면서 후티 반군은 대규모 대항전을 벌이겠다고 나서 중동 국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하마스도 난리인데 2월 13일 하마스는 트럼프의 경고에도 어떤 인질도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받기도 하였죠. 특히 이들 하마스와 후티의 주력 무기 체계인 단거리 로켓 가삼을 방어할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한국의 LAMD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접경한 적성국이 없어 패트리어트, 사드, SM-3, GBI 같은 장거리 요격 수단에 집중해왔습니다. 유럽도 러시아, 테러 조직, WMD 등 장거리 위협을 주로 상정해왔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분석이 나왔는데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로
한국군 요구에 맞춘 LAMD 개발이 완료된다면 이는 아이언돔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닐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반도의 지형이 이스라엘과 달리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군의 미사일 포착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를 위해 한국은 최첨단 A사 레이더와 AI 기술을 접목하였다고 하였죠. South Korea has begun development of their Iron Dome-like air defense system, which will protect against rocket and artillery attacks. If you've never seen one of these in action, there's a ton on YouTube. Like, I don't know, I think it's really cool. The system itself uses radar, interceptors, and sensors to detect and neutralize incoming threats in real time. Of course, I'm saying it's really cool in like as somebody who's watched videos of it, but not someone who's actually been protected by this. I think there's a number of different things that are that are neat. But unlike Israel's system, South Korea's adaptation faces engineering challenges due to its mountainous terrain and also high-density urban areas. Development is aiming to improve civilian safety and fortify strategic installations, really reflecting on South Korea's emphasis on self-reliant defense solutions. Analysts view this as a strategic shift. This is cool. This is. I think you've hit the number one challenge on the head right out the gate. The biggest. It isn't just building an iron dome, as they call it. Yeah. It's making it work in South Korea's specific environment. Israel ain't South Korea. Very different landscape in Israel. Things are pretty flat out there. Take a trip to Korea and it's exactly the opposite. You know, it's literally got mountainous terrain, dense urban areas, which are going to cause kind of issues for radar line of sight issues. You've got interceptor accuracy in tight spaces, and then you've got kind of multi-vector attacks. You've got all of that to consider. So this sounds theoretically wonderful for Israel. I wonder what it's really going to be like in South Korea. I think you're close, but I think that the number one challenge isn't just making this work for the terrain. You said close. Close. The number one challenge is being able to do what you just said, make the designs work correctly, and scale the production fast enough to deploy this before it doesn't matter anymore. You want to be able to deploy this, especially with the fact that the budget. Okay, well, let's be real. Okay, building a missile defense system isn't just about kind of making these interceptors. The real challenge is getting real-time threat detection to work in South Korea's. Your problem here only makes the number one problem of scaling this fast enough even more of a challenge. It's got to defeat a variety of threats, right? Not just this whole interceptor thing. You've got cruise missiles, ballistic missiles, precision-guided munitions, drones, low-flying aircraft. It's got to defeat these. Has North Korea really got all that? Yeah, at 7 I think you had like radius. Buses, horse and cart. They have trebuchets as well. The horse before the cart here to the solutions. The solution, advanced radar and AI-driven targeting. 아이언돔은 주로 로켓 공격 방어에 특화된 반면 한국의 LAMD는 장거리 포탄, 탄도미사일, 자폭 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백 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 특히 표적 탐지와 식별에 AI 기술을 적용해 표적의 형태와 궤도, 속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포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해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수도권처럼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으며 다수의 포대가 함께 작동해 대규모 공격에서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전구 방어의 핵심 요소이죠. 한 개의 발사대에 32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6개의 발사대가 하나의 포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9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고도 5km 이내, 최대 사거리 7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저중고 다층 방공 체계를 통해 한국은 빈틈없는 철벽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를 오히려 최고의 기술적 가치로 전환한 셈이죠. 역경 속에서도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대한민국,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방공망이 왜 이렇게 강하냐고. 한국 맵으로 플레이하려면 일단 터렛부터 깔아야지.
2,000조의 행방이 한국산 무기에 달렸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개된 사진 한 장이 중동 지역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한 한국산 K239 천무 발사대가 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되어 CTM-290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구형 발사대를 장착하여 천무 GMLS 80km 유도미사일이 최장사거리의 미사일이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사진 속 천무의 발사대는 폴란드형 호마르K에 장착된 신형 발사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발사대 모습은 그동안 몇 번 공개되었지만 신형 발사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아무쪼록 사우디 포병은 주변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장거리 타격 수단을 지니게 된 것이죠. 무려 전술탄도 미사일. 이에 대부분의 군사 매체들은 신형 발사대와 함께 CTM-290의 수출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CTM-290은 천무와 통합되도록 설계된 구경 600mm의 괴물 전술탄도 미사일입니다. 천무는 각 포드에 한 발씩 2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미70이나 하이마스에서 운용되는 에이티킴스 미사일과 동급의 미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P 원형 오차 범위에서는 CTM-290이 7m 안팎의 높은 정확성을 보유하여 15m 이내인 에이티킴스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나 현재 Mi70은 단종이고 하이마스는 포드가 1개여서 포드가 2개인 천무가 훨씬 강력한 화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뭐가 됐든 일단 많은 게 좋다. 사우디의 신형 발사대는 단순히 CTM-290 전술탄도 미사일을 구매했다는 의미로만 끝나지 않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형 발사대에서는 한국이 올해 공개한 한국 최초의 ASBM 대함탄도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폴란드 MSPO와 말레이시아 ADAS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와 통합될 미사일 가운데 최초로 ASBM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한국의 많은 전술 전략 무기 체계가 선행된 미국을 따라가듯이 한국형 ASBM 역시 미국의 프리즘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형 ASBM의 사거리가 약 500km에 달하고 위성안법 및 관성안법 초기 유도에 최종 종말 유도에서는 적외선 IR-C커를 장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두급 부분 역시 다른 미사일과 달리 C커가 장착되어 검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죠. TMI 하나 자면 한국의 IR-C커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에 성공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최초였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한 가지 뜬금없는 발표를 하였죠. 천무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프리즘 대함 미사일을 수출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죠. 당시 정부 관계자는 다연장 로켓에 들어가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중동의 한 국가에서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UAE다, 사우디아라비아다 각종 추측을 내놨었죠.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가 운용하는 천무의 발사대가 신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점이 포착되면서 사거리 500km의 연장을 요청한 중동의 한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왜 CTM-290의 사거리 290km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긴 사거리를 요청한 것일까요? 그건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수호하는 데에 500km라는 사거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사우디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국가안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동의 핵심 수로로 홍해에 수에즈 운하를 꼽곤 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곳이 바로 바브엘만 대부 해협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건너온 선박들이 나가는 유일한 출구 역시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기 때문이며 특히나 이곳은 수에즈 운하와 달리 엄청난 군사적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소말리아 해적이 들끓으며 건너편 예멘 땅에서는 총포탄이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배들도 자체 무장을 하거나 가장 가까운 군함에게 자신의 위치를 수시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소말리아나 예멘으로 끌려가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이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미국은 자국 배를 보호하고 항로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이곳의 대부분의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지부티에 해군 기지들을 설치하여 항로를 감시할 만큼 사건 사고가 빈번한 곳이죠.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원수지간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장악 지역이 바로 요 해협 앞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엠브레이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홍해 해운 사고의 전체 90%가 바로 이곳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죠.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이 후티에게 탈취되어 빼앗긴 곳도 바로 이쪽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무 다연장 로켓의 290km로는 해당 지역과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후티 반군 주둔지는 사다 그리고 수도 사나 지역과 바브엘만 대부 해협 항만이 있는 알 후데이다 항구 도시인데요. 그동안 천무의 사거리 80km나 또는 290km로는 해당 지역의 영향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 사거리 500km 그것도 ASBM으로 대함대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지역에 엄청난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빈살만 제국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홍해의 안전은 곧 빈살만의 안전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프로젝트는 단연 2000조의 네옴시티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도시 계획으로 그동안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대형 산업단지를 구축, 세계 해운 교역량의 13%가 지나가는 홍해 무역로를 이용하여 앞으로 사우디의 먹거리를 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이 네옴시티가 불안불안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총책임자였던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가 최근 사임하고 또 원래 목표였던 더 라인의 도시 인구 150만 명의 수용 계획이 대폭 줄어들어 2030년까지 30만 명으로 축소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대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업 자체에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항만 안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옴이 위치한 홍해 근처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해상 경로이기도 하며 주변의 해적 활동 및 불안정한 지역 상황은 경제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브엘만 대부 해협 근처에서의 해적과의 충돌, 해상 무역에 대한 위협이 사우디의 안전 보장과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적과 후티의 선박 공격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운사들이 항로를 변경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세계 5대 해운사 중 4곳은 안전에 대한 이유로 이용 중단, 보이콧을 하기까지 하였죠. 물론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루트가 훨씬 더 큰 물류 비용 상승을 초래하겠지만 아니 해적에 뺏기느니 그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후티 반군이 엄청 나대기도 했고요. 이에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도 같은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에 사우디가 찾은 해답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번 달 뜬금없이 사우디의 한 장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사우디의 국가방위부 장관이었는데요. 국가방위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방부와는 다른 독립적인 조직으로 내부 안전과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왕실, 성지, 유전, 국가 프로젝트 지역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죠. 네옴시티 보호도 위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알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은 한국 측과 대략 30조 원 규모의 중장기 무기 획득 사업을 논의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지난해 2월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천무 제조사인 한화에로스페이스와의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압둘라 장관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명성을 알고 있다며 한국은 사우디의 국가안보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비밀리에 많이 수입해가고 있는 사우디, 나중에 들키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그 실전 빈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데요. 사우디군 병사의 SNS 일탈로 인해 올라오면 안 될 영상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산 무기인 현궁의 사용 모습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우디가 현궁을 수입했다는 사실조차 비밀이었을 정도였죠. 당시 병사는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면서 사격 준비 과정과 발사 모습, 목표가 피격돼 파괴되는 장면까지 공개했는데요. 이후 반응이 좋자 사우디 병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현궁 인증 영상을 SNS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당 1억 원의 고급 미사일을 차량과 오토바이 심지어 사람에게 직접 겨냥하는 등 아주 잦은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군입니다. 이에 천무의 실사격 장면도 폴란드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사우디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후 보인 행보를 이어간다면 후티와의 평화 협상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군비 증강과 자주국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국경에 배치된 천무의 실전 사용 빈도도 늘어날 것이며 다양한 사거리에 수많은 한국산 미사일들이 실전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데요.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국가 중동에서는 돈이 없어서 성능이 좋지 못한 무기를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얹어서라도 성능적으로 검증된 무기를 구매하는 곳이 중동이죠. 그런 중동 국가인 UAE와 사우디에서 인정받는 한국산 무기라는 것은 전 세계의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비단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에서 먼저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빈살만 형도 딱 보고 나서 빈 살만한데? 싶은 거죠. 현재 후티 반군은 아마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듯한데요. 사우디는 진짜 쏘니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솔직히 쫄고 있는 후티 반군이면 개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